인천 시민이 주목하는 이슈를 짚어보고 전문가들의 다양한 시각을 통해 문제의 쟁점을 풀어보는 시사진단 이슈터치 박인혜입니다. 시사진단 이슈터치의 13번째 시간, 오늘도 인천 시민이 궁금해하는 지역의 핫 이슈를 주제로 선정해왔습니다. 시사진단 이슈터치의 13번째 시간, 오늘의 주제입니다. 시사진단 이슈터치 시작합니다. 시사진단 이슈터치 13번째 시간은 청운대학교 이도형 교수, 인천일보 김칭우 논설실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장마가 끝나고 무더위가 한창일 8월 초, 올해는 8월 초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지면서 수도권의 비 피해가 컸습니다. 인천을 비롯한 수도권에서는 집과 차량의 침수 피해는 물론 도로 곳곳이 잠겨 교통이 마비되기도 했는데요. 인천에서는 원도심에 피해가 집중되면서 반복되는 비 피해를 막을 수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큽니다. 오늘은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졌던 인천의 상황과 반복되는 비 피해를 막을 방안은 없을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슈의 쟁점을 풀어보는 이슈 플러스입니다. 8월 7일부터 10일까지 나흘간 인천에는 폭우가 내렸습니다. 네, 먼저 김칭우 논설실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자, 집중호우로 이번 인천 지역에 내린 비의 양은 어느 정도였습니까? 네. 8일 낮 12시부터 10일 새벽 2시 30분까지 호우경보가 발효된 인천 지역에는 지역별로 매우 많고 강한 비가 내려서 도심 곳곳에서 침수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10일 오전 기준 누적 강수량은 옹진군 영흥도가 391.5mm를 비롯해서 부평구 구산동, 중구 전동, 연수구 동춘동이 모두 300mm 이상의 큰 비가 내렸고요. 서구 경서동과 중구 운남동도 300mm에 육박하는 큰 비가 내렸습니다. 기상청에 따르면 8일 오전 0시부터 9일 오전 8시까지 내린 비의 양이 서울이 422mm를 비롯해서 경기, 여주, 양평, 광주가 400mm에 육박하는 큰 비가 내렸고요. 강원 횡성과 홍천에서도 200mm 이상의 큰 비가 내렸습니다. 기상 전문가들은 이번 호우가 이례적이라고 진단하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8월 말부터 9월 초에 일주일 정도 가을 장마가 있었지만 이번처럼 8월 초에 한 달가량 앞당겨져서 뿐만 아니고 평상시 한 달 강수량의 2배가량이 단 며칠 새 내리는 국지적 집중호우가 계속되고 있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네, 인천의 8월 한 달 평균 강수량이 274mm인 것을 감안하면 정말 어마어마한 양의 비가 나흘 사이에 쏟아진 건데요. 그렇다면 이도현 교수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집중호우의 원인을 무엇으로 분석하고 있을까요? 이번 집중호우의 원인은 기본적으로 여름철 장마와 비슷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북쪽에서 내려오는 차고 건조한 공기와 남쪽에서 올라오는 따뜻하고 습한 공기가 우리나라 중부지방에서 만나서 정체 전선을 형성했기 때문인데요. 정체 전선은 서로 다른 공기가 만나면 언제든지 형성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난 4월 중순에도 정체 전선으로 인해서 전국에 비가 내린 적이 있고요. 즉 이번 집중호우는 통상 장마철이 지난 시기이긴 하지만은 8월 초 정체 전선으로 인해서 비가 내리는 것이 있을 수 없는 일까지는 아니다.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비의 강도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시간당 최대 141mm가 넘는 폭우, 강수량은 기후변화가 아니고는 설명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성질이 다른 두 공기가 이전보다 세게 부딪히면서 폭이 좁은 비구름대가 만들어졌고요. 또 고위도 지역에서 정체하거나 매우 느리게 이동하는 블로킹 고기압의 영향으로 정체 전선이 오래 머물렀다는 점. 끝으로 최근 우리나라가 속한 중위도로 수증기가 몰리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 이번 폭우 집중호우와 기후 변화에 인과관계가 있지 않을까라고 분석이 되는 내용입니다. 물론 집중호우와 기후 변화 사이의 인과관계를 아직까지 명확하게 설명할 단계는 아니라는 반론이 있긴 합니다만은 많은 전문가들이 지구 온난화라든지 기후 변화와의 연관성을 부정하지
선방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북쪽의 차고 건조한 공기와 남쪽의 따뜻하고 습한 공기가 만든 정체 전선이 오래 머무르면서 이 집중호우가 발생했고 또 좁은 비구름대를 형성하면서 폭우가 쏟아졌다. 크게는 기후 변화와도 연관성이 있을 수 있다고 말씀 주셨습니다. 8월에 이례적인 폭우로 인해 인천 곳곳에서는 도로가 잠기고 또 침수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김충우 논설실장님, 이렇게 나흘간의 집중호우로 발생한 비 피해 신고 건수 또 그리고 주요 피해 상황은 어땠는지 말씀해 주시죠. 네. 이번 폭우로 천만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예. 주택이 침수되거나 도로가 통제되는 등 폭우 피해 신고는 한 946건 정도가 접수가 됐고요. 중구 운남동에서는 옹벽 붕괴 위험으로 주민 12가구 34명이 대피를 했고 미추홀구 용현동에서는 상가 1층이 물에 잠겨서 내부에 고립된 4명이 구조되기도 했습니다. 차량과 건물 침수 등으로 고립된 11명을 소방본부가 구조하기도 했고요. 예. 중구 운서 2교, 미추홀구 경인고속도로 종점 지하차도, 남동구 장수사거리 인근, 그리고 남동공단 입구, 계양구 작정동 토끼굴 등이 한때 교통이 통제되기도 했습니다. 네, 다행히 인천에서는 인명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지만 생계에 큰 타격을 입은 상인들은 물론 집과 차에 침수 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재해 피해를 줄이기 위해선 즉각적인 대응이 참 중요할 텐데요. 이번 집중호우 당시에 인천시와 기초단체들의 대응은 적절히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을지 이동현 교수님께 먼저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인천의 경우 수도권의 다른 지역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잘 대응했다라고 생각을 예. 합니다. 지난 8일부터 사흘간 옹진군, 영흥도, 덕적도, 또 중구 전동 등 300mm 이상의 폭우가 인천에 쏟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서울, 경기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비 피해가 적었다는 점에서 좋은 점수를 주고 싶은데요. 15일자 기준 중앙 재난안전대책본부의 피해 상황에 보면은 이번 집중호우로 인해서 전국적으로 인명피해가 총 사망 14명, 실종 6명, 부상 26명이 발생을 했습니다. 대부분 서울, 경기에 집중됐다고 할 수가 있는데요. 하지만 인천의 경우는 단 한 명의 피해도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나름 선방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재민수 역시 서울, 경기의 경우에는 1000명을 상회하거나 이에 육박하는 수준인데요. 인천은 43명으로 두 자릿수에 있었다는 점입니다. 예. 물론 비 피해가 적었다는 사실이 곧 지자체가 대응을 잘해서 그렇다라고 바로 연결짓기는 어려울 거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은 어쨌거나 인천 시민들의 피해가 최소화됐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싶고요. 중구와 미추홀구는 구청장이 실시간으로 SNS를 통해서 주민들과 소통을 했다는 점도 높이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반면에 유정복 시장은 집중호우가 시작되는 날 휴가를 떠났고요. 물론 그 다음 날 복귀를 했긴 했습니다만은 또 폭우가 그치자마자 미추홀구 의회 의원들이 제주도로 의정 연수를 강행한 점은 부적절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인천의 경우 인명피해가 일어나지 않았다는 점에서 타 수도권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잘 대응했다는 평가이신 것 같습니다. 단 하루 만에 복귀를 했지만 유정복 시장의 휴가나 미추홀구 의회 의원들의 제주도 의정 연수는 부적절했던 것 같다는 의견 주셨습니다. 김충우 논설실장님, 집중호우 당시에 인천시와 기초단체에서 적절한 대응을 했다고 보시는지요? 네, 인천시는 이번 집중호우에 대비해서 지난 7일부터 모든 군구에 재해우려 지역 등의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사전 지시를 하고 긴급 안전안내 문자도 발송을 했습니다. 네. 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근무 2단계를 발령을 해서요. 비상근무 시와 군구 인력 1,300여 명이 비상근무에 들어갔습니다. 소방 인력도 500여 명이 투입돼서 인명구조와 배수 지원, 안전 조치 등에 만전을 기했습니다. 200개 서부 간선로, 부평대로, 간석 지하 차도 등 16개 침수 우려 취약도로를 지정해서 빗물 저류 시설이나 빗물 범프장 등 반제 시설을 통해 침수 피해를 최소화했습니다. 나름 대처가 빨랐다고 볼 수 있었지만 물난리 속에 제주도로 연수를 간 미추홀구 의회의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구의원 12명, 의회 사무국 직원 5명이 10일 2박 3일 제주도 연수를 떠난 것도 문제가 됐지만 다음 날에 배상록 의장이 비난이 쏟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주도 연수를 강행했다는 점은 비난 여론이 크게 일게 됐습니다. 네.
네, 김칭우 논설실장님께서 지금 좀 더 자세한 당시 대응 상황을 말씀 주셨는데요. 미추홀구 의회 제주도 연수는 비난 여론이 많았다는 점 다시 짚어주셨습니다. 이번 비로 안타깝게도 상습 침수 지역인 원도심 지역에 또다시 피해가 집중이 됐는데요. 그렇다면 이 교수님, 해당 지역들의 피해가 반복되는 이유 무엇일까요? 인천 원도심 지역은 과거 집중호우 때에도 극심한 침수 피해에 시달려 왔습니다. 이번에도 부평구, 미추홀구 등 원도심 지역의 피해가 가장 심각했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처럼 이 원도심에 피해가 집중 반복되는 이유는 우선 반지하 주택이 원도심에 몰려있기 때문입니다. 통계청이 지난해 12월 발표한 2020년 인구주택 총 조사에 따르면 인천시에 있는 반지하 주택은 12,400가구에 좀 이릅니다. 이들 반지하 주택 대다수가 원도심인 부평구, 미추홀구, 남동구에 자리 잡고 있다 보니까 폭우가 쏟아지면 원도심에 피해가 집중되는 현상이 발생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번 폭우로 인해서 인천 지역에서 발생한 피해의 90% 이상이 주택, 상가 침수란 점도 바로 이러한 점 때문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또 도시계획 수립 때부터 배수 시설을 충분히 갖추도록 설계된 신도시와 다르게 원도심은 하수 관로나 유수지 등 침수를 막기 위한 기반 시설이 부족한 점도 피해가 반복되는 원인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인천시는 5년마다 하수도 정비 기본 계획을 세우고 상습 침수 지역을 우선적으로 이제 하수 관로를 확충하고 있긴 합니다만은 사업비 확보가 쉽지 않기 때문에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도 원도심 지역의 피해가 반복되는 원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반지하 세대가 원도심에 집중돼 있다는 점, 침수를 막기 위한 기반 시설이 부족하다는 점 등을 원도심 지역에 반복되는 피해의 원인으로 꼽으셨습니다. 네, 이도현 교수님께서 잠시 언급을 해주셨지만 집중호우 대비 하수관로의 처리 용량이 부족했기 때문에 피해를 키웠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논선 실장님께서는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네. 인천은 지역적 특성상 해안가로 조수간만의 차이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지역적 특성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인천에선 소래지구 빗물 저류 시설 한 곳과 빗물 펌프장 20개 소만이 방제시설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시는 지난 2017년부터 국비를 포함해서 총 사업비 1,400억 원을 투입해서 집중호우 시 상습적으로 침수 피해가 발생하는 남동구 3곳, 부평구 1곳, 서구 2곳 등 빗물 조류 시설 설치 계획을 세웠지만 지난 2021년부터 9월 간석, 성남 1지구 일원에만 공사가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가자 2지구라든가 주안 지구의 경우에는 아직 설계 검토 중으로 완공까지는 시간이 더 걸릴 예정입니다. 또 시는 국비 등 포함해서 225억 원을 투입해서 화수관로 총연장 5,843km 중에서 20년이 넘는 노후 화수관로 3,237km, 전체의 50%가 덮습니다. 정밀 조사를 벌이고 있는데요. 이는 침수 대비라기보다는 땅꺼짐, 싱크홀 대비로 보는 게 맞습니다. 최근에 인천에서 발생한 땅꺼짐 사건의 절반 이상이 상하수도 오수관 때문에 발생을 했는데요. 하수관을 방제시설 목표에 맞춰서 새로 교체하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긴 합니다. 그렇지만 보시다시피 3,000km가 넘는 노후관이 있는 것을 전부 교체하기에는 천문학적인 비용이 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현재까지는 권역별로 빗물 조류 시설을 설치 진행 중에 있는 게 가장 맞고요. 또한 노후 하수관로를 땅꺼짐뿐만 아니고 재난에도 대비할 수 있도록 일정하게 시스템을 바꿀 필요가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노후 하수관을 교체하는 게 가장 좋지만 현실적으로 천문학적인 예산이 들기 때문에 우수 저류 시설을 신속하게 완공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다라는 의견이신 것 같습니다. 이번 호우로 인천을 포함한 수도권은 특히 이 반지하 세대의 피해가 컸습니다. 침수 피해뿐만 아니라 서울의 신림동, 상도동 등에서는 폭우로 반지하 세대에서 목숨을 잃는 사건까지 발생을 했는데요. 이 교수님, 이 반지하 세대 침수 피해가 컸던 원인 그리고 대책은 무엇일까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 집중호우로 인해서 반지하 주택에 살고 있던 일가족 3명이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서울 신림동에서 있었습니다. 상도동에서도 주택이 침수돼서 반지하에 살고 있던 한 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있었는데요. 이처럼 반지하 세대의 피해가 속출하면서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실제 한 과거 통계
통계 결과에 따르면 침수 피해의 약 90%가 반지하 주택으로 이제 집계된 경우도 있었는데요. 반지하 주택에 대한 대책 마련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하지만 반지하 주택은 이제 바닥이 지표면보다 낮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이제 반지하 주택을 없애지 않는 이상 폭우나 홍수 피해로부터 이를 미연에 방지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결국 반지하 주택을 퇴출시키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하지만 서울시와 정부는 주거용 반지하를 퇴출하겠다라고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만은 당장은 대책이 없기 때문에 속도 조절을 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반지하 형태의 주거를 법으로 금지를 할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현재 입주민에 대한 주거 대책이 선행돼야 한다는 이유 때문인데요. 전국적으로 지금 반지하 주택 수만 32만 7천 가구에 이릅니다. 이 중 수도권에 29만 가구가 집중되어 있다고 할 수가 있는데요. 예. 장기적으로 수해로 인한 인명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반지하 형태의 주택은 사라져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반지하 주택의 바닥이 지표면보다 낮기 때문에 폭우나 홍수 피해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 주셨고요. 서울시와 정부는 주거용 반지하 퇴출을 대책으로 언급을 했지만 입주민에 대한 주거 대책이 선행돼야 한다는 말씀도 주셨습니다. 한편 폭우로 인해 직접적인 피해도 있겠지만 간접적인 피해 역시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들이 많습니다. 논설 시장님, 이번 비로 인해서 어떤 간접적인 피해가 우려가 될까요? 일단은 이번 추석이 되게 빠릅니다. 추석 예. 연휴가 채 한 달이 남지 않았는데요. 상추, 시금치 등 신선 채소 가격이 큰 폭으로 올랐고 폭우 피해까지 겹치면서 농작물 가격 오름세가 계속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예. 통계청의 7월 소비자 동향 조사에 따르면 지난달 신선 채소 물가는 6월보다 17.3%, 1년 전보다 26% 정도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상추가 2배 가까이 올랐고요. 시금치, 오이, 열무, 호박 등이 모두 다 올랐습니다. 금추라는 말이 나오고 있고요. 신선 채소뿐만 아니고 과일도 가장 큰 문제입니다. 빠른 추석으로 과일에 대한 수요가 큰데 신선 채소나 과일은 작황의 영향을 많이 받게 되는데 수도권과 강원도, 충청 지역의 집중호우로 생산량 감소가 가격을 더 끌어올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국내산 농산물뿐만 아니고 세계적인 인플레이션 탓으로 수입산 농축 수산물 가격도 크게 올랐습니다. 지난 8일부터 내리기 시작한 폭우로 전국적으로 총 1만여 대의 차량이 침수 피해를 봐서 추정 손해액이 1,400억 원에 육박할 것으로 짐작이 되고 있는데요. 삼성화재 등 국내 5대 대형 손해보험사가 지난 8일부터 16일 오전까지 접수된 차량 침수 피해가 총 9,760대에 달하고요. 손해액만 해도 추정액이 1,365억 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시장 점유율이 이들 5대 손해보험사가 90%를 넘으니까요. 중소형까지 합치면 더 크게 늘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인천에서는 산업적 피해가 많지 않았지만 전국적으로도 일정하게 산업이 재해로 인해서 대해로 인해서 공장이 멈추게 되면 그만큼 물가 상승도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네, 이 폭우 피해로 농산물 가격이 오르면서 추석 물가 상승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또한 만여 대 차량이 침수되면서 추정 손해액이 1,400억 원에 육박하고 있다 말씀 주셨습니다. 이번 비는 자연 앞에서는 인간이 한없이 작은 존재라는 점을 다시 한번 느끼게 해줬습니다. 비 피해 복구에 나선 인천시와 기초자치단체들은 호우 피해 시민을 위한 지원에 나서기로 했는데요. 이 교수님, 어떤 지원책들이 마련됐습니까? 인천시는 재해 구호 기금을 활용해서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상가 침수 등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에게 상가당 200만 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예. 시는 행안부 2022 재해구호 계획 수립 지침에 따라서 이재민과 일시 대피자에 대한 임시 주거시설 그리고 재사망자 장례비, 이재민 심리회복 지원 그리고 급식과 재해구호 물자 등을 기금으로 지원할 계획인데요. 이는 폭우 피해와 관련해서 공구가 피해 상황을 접수하게 되면 시가 이를 확인한 뒤에 지원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한편 정부가 이번 수해 복구를 위해서 특별 재난 지역을 지정하겠다라고 밝히면서 이제 인천시도 수해 상황을 꼼꼼히 살펴서 행안부에 제출하는 등 특별 재난 지역 지정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특별 재난
지역으로 지정이 되게 되면은요, 정부로부터 응급 대책 및 재난 구조와 복구에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금융, 의료 영역 전 분야에 걸쳐서 특별 지원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또 지난 12월 행안부가 12일이죠. 행안부가 특별 교부세를 인천에다 5억 원을 긴급 지원하기로 결정을 했는데요. 이에 따라서 옹벽, 담장 붕괴에 대한 안전 조치 및 응급 복구, 그리고 이재민 구호 등의 해당 예산 5억이 우선적으로 쓰여질 예정입니다. 네. 재해 구호 기금을 활용해 소상공인과 이재민을 지원하고 인천 지역에 지원된 특별교부세 5억 원 또한 폭우 피해 지역의 안전 조치, 또 응급 복구, 이재민 구호 등에 우선적으로 쓰겠다는 방침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다시 집중호우가 발생하거나 가을 태풍이 올 수 있는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무엇보다 반복적인 피해를 막는 것이 중요한데요. 마지막으로 침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어떤 방안들이 마련되고 또 보완돼야 할지 두 분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이도영 교수님부터 말씀해 주시죠. 가장 먼저 우리나라만의 독특하고 특별한 주택 구조 문화죠. 반지하 주택을 줄이는 것이 가장 빠르고 쉽고 효과적인 방법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예. 지금 건축 관련 규제가 지금 강화되고 있고요. 또 원도심이 이제 재개발 등으로 꾸준히 개선되고 있기 때문에 주거 수준도 또 올라가고 있어서 이제 반지하 주택에 대한 수요가 지금 점점 줄어들고 있는 건 맞습니다. 예. 그래서 앞으로 좀 더 나아질 것으로 전망이 되긴 합니다만은 관련법을 좀 더 정비하는 등 조금 더 속도를 높여야 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앞서 언급했던 바대로 이제 배수 시설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원도심의 경우는 이제 하수 관로를 확충하거나 유수지를 추가로 조성하는 것도 상습 침수 지역을 최소화하고 피해를 줄이는데 기여할 수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중장기적으로는 일본이나 미국 시카고 등처럼 대형 빗물 저장 배수 시설인 대심도 터널이라고 하는데요. 지하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대심도 터널을 통해서 대도시의 침수 피해를 예방하는 것도 고민해봐야 될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제 앞으로 기후변화로 인해서 이상기후 현상이 좀 더 심해질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대비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끝으로 강화나 옹진 등 규모가 작은 중소 도시의 경우는 소규모 댐을 건설해서 침수 피해를 막는 것도 하나의 좋은 대안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이 교수님께서는 반지하 주택 관련법을 재정비해서 궁극적으로 반지하 세대를 줄이는 방법, 원도심의 하수관로 확충이나 유수지 조성을 대안으로 말씀 주셨습니다. 또한 대심도 터널이나 소규모 댐을 건설하는 방법도 제시해 주셨는데요. 네, 그렇다면 김충우 논설실장님께도 침수 피해 예방을 위한 방안은 무엇이 있을지 여쭙겠습니다. 네. 인천 지역에서도 반지하 건축물과 저지대 주택을 중심으로 33곳에 달하는 상습 침수 지역 후보지가 있습니다. 시가 2019년 자연재해 저감 종합계획 수립 당시 용역을 통해서 33개 후보지를 정했고요. 이 중 내수재해 위험 지역으로 선정된 곳이 25곳에 이릅니다. 내수재해 위험 지역은 관할 지자체가 예산을 투입해 관리하게 되어 있지만 실제 폭우 피해를 막기에는 역부족입니다. 인천시에서 상습 침수 지역을 파악하고 있고 재난안전본부도 구성돼 있는 만큼 장마뿐 아니라 계절별 자연재해에 따른 취약지구 집중관리 매뉴얼을 보완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반지하 주택만 인천에서만 2만 가구가 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지하주택은 현황조차 정확히 파악되지 않고 있는데요. 통계적 시스템의 문제도 있겠지만 철저하게 이번 기회를 통해서 조사를 통해서 취약계층을 위한 주거급여 지원 확대로 주거 환경 안정화 등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큰 불엔 잿더미가 남지만 불난리에 남는 게 없다라는 말처럼 호우 피해는 이처럼 엄청난 피해를 가져오게 됩니다. 시간당 100mm를 초과해 하수 처리 용량을 넘어 내린 강수량이 1차적 원인이지만 최근 세계적인 이상기후로 국지성 호우가 잦아지는 상황에서 이에 맞는 예방 대책을 제대로 강구하지 못한 것이 아닌지 점검해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먼 나라 일처럼 여겨졌던 폭염과 폭우가 이제는 일상을 위협하게 됐고 장마와 가뭄이 교차하고 있습니다. 이상기후는 이제 이상한 현상이 아니고 일상이 돼버렸고요. 대통령 소속 2050 탄소중립 녹색성장위원회 자료를 보면 지난 10년간 국내에서만 기상재해로 이재민이 20만 명 이상 발생을 했습니다. 기후변화 속도는 점점 빨라지고 있고요. 정부는 물론 각 지자체는 이번 집중호우를 계기로 도시 홍수를 줄이기 위한 대책을 근본적으로 재정립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계절별 자연재해에 따른 취약지구 집중관리 매뉴얼을 마련하고 반지하 세대 등의 취약계층 주거 환경을 안정화해야 한다. 근본적으로는 기후변화에 대비할 수 있는 도시 홍수 대책 또한 재정립해야 한다는 말씀 주셨습니다. 네, 오늘은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졌던 인천의 피해와 반복되는 침수 피해를 줄일 방안 등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피할 수 없는 자연재해, 하지만 어떻게 대응하냐에 따라 피해의 차이는 대단히 큽니다. 자연재해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이번 침수 피해의 원인과 대안을 세밀히 분석해 같은 피해를 반복하는 일만큼은 없어야겠습니다. 앞으로 심도 깊은 고민을 통해 비 피해를 줄일 수 있는 신속한 대책 마련과 함께 이번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곳들의 복구 역시 빠르게 이루어지길 바라겠습니다. 시사진단 이슈터치 이도형 교수, 김칭우 논설실장과 함께했습니다. 시사진단 이슈터치는 앞으로도 우리 동네 인천, 지역의 이슈들을 보다 쉽게 전달하고 그 쟁점들을 다양한 시각으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